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간단하게 정리했고, 자, 오늘 4주차 마지막 여러분들 양도소득세 계산식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법률에 의해서 열거된 자산을 양도해서 나오는 세금이 양도소득세고, 그 중에 일부는 비과세로 빠져요. 그리고 비과세로 빠지는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는 세금을 계산해서 내셔야 되는데, 자, 우리 오늘은 계산식에 대해서 여러분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행 양도소득세 계산식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입문서 보시면은 524페이지에 쭉 나와 있죠? 네. 여러분들 이 내용을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계산식은. 네. 그래서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서 양도 차익을 구하고, 다시 여기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빼서 양도소득금액을 구한 다음에 기본공제를 빼서 과세 표준을 구하고, 여기에다가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을 구해요. 자, 요 산출세액까지는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릴 거냐면, 자, 양도소득세는 필, 차, 특, 소, 기, 과 이렇게 설명드릴 겁니다. 요 계산식을 여러분들께서 외우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뭐 기본식이니까 외우셔야 되기도 하고, 특히 주의하셔야 될 것은 요 글자들을 정확하게 외우셔야 돼요. 왜냐면 결과값들이 여러 개가 나와서 그래요. 그러니까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서 나온 결과값을 차익이라 그래요. 차익. 그리고 다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빼서 나오는 결과값을 소득이라고 하고, 기본공제를 빼서 나오는 결과값을 과세 표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세율을 곱해서 나오는 금액을 산출세액이라고 하는데, 시험 문제에서 계산식에 관련된 문제가 자주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양도소득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틀린 문장이죠? 양도소득금액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공제한 금액으로 간다, 이런 식으로 나와야 돼요. 아니면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든지. 그래서 항상 문제를 풀 때 나중에 가서 제가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문제풀이 하면서, 자, 양도소득세 계산식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필, 차, 특, 소, 기, 과 이렇게 적어놓은 다음에 물어보는 시점이 어디인지를 정확히 체크하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차익을 물어봤는데 가액에서 출발을 했다. 그러면 필요경비만 빼면 돼요. 근데 소득금액을 물어봤는데 차익에서 출발했다. 그러면 장특공제를 빼면 돼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줄여서 앞으로 장특공제 이런 식으로 표현할 거예요. 근데 소득금액을 물어봤는데 출발점이 가액입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오려면 필요경비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두 개를 다 공제를 해줘야죠.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 풀 때 여러분께서 항상 질문의 의도가 어디냐, 지금 내가 풀고 있는 게 소득 쪽을 풀고 있는지, 차익 쪽을 풀고 있는지, 과세 표준 쪽을 풀고 있는지를 정확히 체크하신 다음에 어느 파트를 내가 찾아야 되는지를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정성 들여서 외우세요. 글자 하나하나. 처음에는 글자 하나 다 쓰시면서 외우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필, 차, 특, 소, 기, 과 요 단어들이 어떤 단어인지까지 꼭 외워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외우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 몫입니다. 그러면 저는 일단 이 글자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일단 볼게요. 우리가 양도소득세라는 세금은 어떤 세금이냐면, 글자 그대로 양도에서 이익이 발생했을 때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양도에서 이익이 발생했을 때. 그러면 뭘 계산해야 돼요? 이익을 계산해야죠. 그러면 이익은 어떻게 계산이 돼요? 그렇죠. 수입에서 지출을 빼서 계산합니다. 그때 그 수입에 해당하는 금액이 뭐냐면 양도가액이에요. 그로스의 개념이에요. 총액, 내가 팔아서 받은 돈입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물건을 팔아서 돈을 받았으니까 수입이 생겼죠. 문제는 이게 공짜로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돈을 벌기 위해서 그동안에 쓴 돈이 있었단 이야기죠. 그걸 빼주라고요. 그래서 그 돈,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뭐라고 하느냐면
필요경비라고 하고, 당연히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빼서 플러스 금액이 남으면 그걸 이익이라고 합니다. 그 이익을 양도소득세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차익이라 그래요. 차이가 나는 이익이다. 그래서 차익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영어 문제에서 수익 금액을 물어봤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가액이라고 하셔야 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매출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익을 물어봤다. 그러면 차익이라고 하셔야 돼요.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뭐가 있느냐면 이익을 구했잖아요. 바로 세금 계산하면 되는데 바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두 개를 더 빼주네요. 하나는 뭘 빼주느냐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는 걸 빼주고, 또 하나는 뭘 빼주느냐면 양도소득 기본공제라는 걸 빼줘요. 자, 이걸 왜 빼주느냐, 그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자, 이렇게 보면 돼요. 여러분들 장기보유 특별공제, 글자 그대로 무슨 말이에요? 장기간 보유했기 때문에 특별히 공제하겠다, 이런 말이 되죠? 자, 이건 왜 빼주느냐면 투기를 하지 마세요 라고 해서 빼준다라고 아마 대부분 생각할 거예요. 물론 그 말이 틀리지는 않습니다. 단기간에 팔아서 단타 매매를 통해서 이익을 창출시키는 이러한 행위를 우리가 보통 투기라고 하는데, 투기를 해서 하는 사람들한테는 혜택을 안 주고 오랜 기간 동안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만 혜택을 주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게 만들어진 진짜 이유는 뭐냐면 다른 데 있어요. 뭐 때문에 그러느냐? 화폐 가치 때문에 그래요. 화폐 가치. 그것도 인플레이션 때문에요. 즉, 예를 들어서 자, 제가 1억 원에 취득을 했어요. 1억 원에 취득을 했다는 이야기는 1억 원만큼 뭐가 있었다는 이야기냐면 지출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10년이 지난 후에 이걸 6억 원에 팝니다. 그러면 6억 원에 팔았다는 이야기는 6억 원만큼 뭐가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수입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1억 원을 투자를 해서 6억 원을 벌어들였으니까 나한테 남는 이익은 얼마냐면 5억이에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차익이라고 한다고. 차익. 자, 그러면 5억의 이익이 생겼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해서 내시면 되죠? 문제는 이 5억이 진짜 내 이익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화폐 가치 때문에 그러죠. 즉 10년 전 1억이 지금의 1억하고 화폐 가치가 같을까요? 다르겠죠. 우리나라는 인플레이션이잖아요. 인플레이션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물가 상승이에요. 바꿔서 말하면 화폐 가치 하락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화폐 가치는 하락합니다. 화폐의 실질 가치는, 명목 가치는 그대로 있겠지만 1억이라는 숫자는 그대로 존재합니다. 이걸 명목 가치라 그래요. 근데 1억이 할 수 있는 그 값어치는 떨어지게 돼 있죠. 그죠? 10년 전에 여러분들이 1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던 일과 지금 1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10년 전에 10만 원이 훨씬 더 많은 걸 살 수 있었어요. 지금 10만 원 가지고는 뭘 사기도 애매해요. 맞죠? 자, 그래서 과거의 화폐 가치하고 지금의 화폐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단순히 요 숫자만 보고 계산을 하게 되면 앞으로 우리나라는 계속적으로 인플레이션 효과거든요. 그러다 보면 오래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더 많은 이익이 발생을 해요. 숫자상 이익이. 세금이 너무 많아진다라는 문제점이 생기죠. 그러면 오래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화폐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을 계산을 하게 되면 세금 부담이 너무 세지니까, 너무 커지니까 물건을 내놓지 않습니다. 안 팔아요. 어차피 세금으로 다 나갈 돈인데 내가 뭐하러 팔어? 나 그냥 가지고 있을래?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동결 효과라고 하거든요. 나중에 학개론 시간에 배우시면 아시겠지만은 동결 효과예요. 즉 부동산이 이동을 안 하는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러면 자금 회수가 안 되니까 경제가 안 돌아가겠죠. 이걸 풀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화폐 가치를 고려해 드릴게요. 그래서 화폐 가치의 변동률만큼은 빼드리겠습니다. 즉 10년 전의 1억을 지금의 화폐 가치로 계산하면 지금의 1억보다는 높을 겁니다. 그러면 같은 시점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만큼이 진짜 이익이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무슨 글자를 쓰느냐면 소득이라는 글자를 써요. 여기서부터. 그러기 위해서는 이만큼을 뭐 해줘야 돼요? 이만큼을 공제해줘야 되죠? 이게 뭐냐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래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더 많이 공제를 해줍니다. 화폐 가치 변동률은 커질 수밖에 없으니까. 단 단기간에 팔면은요, 화폐 가치는 변동률이 없겠죠? 그래서 최소한 몇 년 이상 보유한 것만 해주느냐면 3년 이상 보유한 것만 해주도록 돼 있어요. 3년 미만짜리는 화폐 가치가 크게 변동하지 않았다라고 봐서 명목 가치와 실질 가치가 동일한 걸로 간주를 해줘요. 자,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냐면,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장기간 보유한 자산은 화폐 가치 변동률로 인해서 숫자상, 명목상 이익이 너무 많이 잡히는 게 문제다. 그래서 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도록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왜 만들어졌느냐? 인플레이션 때문에 만들어졌다. 자, 근데 전 세계가 다 인플레이션일까 아닐까? 아니죠. 어떤 나라는 인플레이션이라는 나라도 있고, 어떤 나라는 디플레이션인 나라도 있고, 어떤 나라는 스태그플레이션인 나라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이 이야기를 해드린 이유가 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줄여서 제가 장특공제라고 할 건데, 이건 국내에서만 적용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제 나올 때 국외 양도자산에 대한 문제가 나오거든요. 국외 양도자산에 대해서는 장특공제 혜택이 없어요. 이건 국내에서만 적용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만들어 놓은 제도다. 요걸 꼭 기억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화폐 가치의 변동률까지 다 고려를 해서 공제를 해주고 남는 이익이 진짜 내 이익입니다. 그래서 뭐까지 계산됐느냐? 소득까지 계산됐어요. 그러니까 잘 보시면 요 단어 밑에부터는 다 소득이라는 글자가 들어가요. 근데 이 소득 위에는요, 소득이라는 글자가 단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에서 말하는 이 소득이라는 글자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게 진짜 내 이익이니까. 그러면 이익이 계산이 됐으면 바로 세금 계산하면 되죠? 근데 그렇지 않고 하나 더 빼주네요. 뭘 빼줘요? 기본공제. 요 기본공제가 뭐냐면 글자 그대로 기본이거든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빼주는 건데 굳이 이유를 달자면 뭐냐? 당신이 그동안에 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적으로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고 이번에 이걸 팔면서 이익이 이만큼 남았는데 노력한 게 있지 않느냐. 부동산을 취득도 했고 또 유지도 해줬고 이번에 파는데 또 왔다 갔다 하는 수고비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고생하셨으니까 뭐 생활비에 보태 쓰세요라고 해서 그냥 빼주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 고생했다고 해서 빼주는 수고비라고 보시면 돼요. 얼마 빼주느냐면 250만 원 빼줘요. 250만 원. 그것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건 하나씩 250만 원을 빼주는 게 아니에요. 1년 다 합쳐서 250만 원이에요. 그것도 양도한 해만. 네. 그래서 기본공제는 따로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당신이 이걸 팔아서 이익을 발생시켰는데 그 이익 중에 일부 250만 원 떼줄 테니까 그 돈은 당신이 뭐 생활비에 보태 쓰시든 아니면 당신이 그냥 그동안에 고생했으니까 친구들 만나서 막걸리 한잔 하시든 알아서 하세요 라고 해서 그냥 빼주는 거예요. 수고비라고 해서. 자, 그러면 그것까지 빼고 남는 돈 진짜 이익이죠. 그렇잖아요. 보세요. 자,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내가 물건 팔아서 이만큼 돈을 받았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 물건을 팔기 위해서 그동안에 쓴 돈을 빼주겠대요. 그랬더니 이익이 이만큼 잡히네요. 숫자상 이익이. 그 중에서 물가 상승률을 빼주겠대요. 화폐 가치의 변동률을. 그러면 이익이 이만큼 남겠네요. 여기에서 생활비로 보태 쓰세요라고 해서 기본공제까지 빼주네요. 그럼 더 이상 뭘 빼줘요? 해줄 수 있는 거 다 해줬잖아요. 네 이 돈 버니라고 고생했어. 자, 이 돈 벌기 위해서 쓴 돈 다 빼줄게. 이건 당연히 빼줘야 되니까 반드시 필자를 써서 필요경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남았는데 이 돈이 3년 이상 보유해서 발생시킨 이익이다. 이 안에는 화폐 가치 변동률이 있을 거야. 그것도 빼줄게. 그러면 이만큼 남잖아. 그러면 이 돈에서 고생했으니까 생활비에 보탰어 해서 일부 빼줄게. 자, 내 용돈까지 다 챙겨줬단 말이에요. 그리고도 돈이 이만큼 남았대요. 그러면 얘는 진짜 여윳돈이죠. 그죠? 그래서 이 금액의 일부를 세금으로 내주세요 라는 이야기예요. 요게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예요.
그래서 이론상으로 보면 굉장히 깔끔합니다. 엄청나게 깔끔하게 잘 만들어진 건데 실제로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나 기본공제 금액이 너무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 자산을 팔기 위해서 그동안에 쓴 돈들이 굉장히 많은데 내가 생각했을 때는 세금이 너무 비싸다라고 여겨지는 이유가 내가 생각했던 이익과 숫자상 이익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요. 실무상. 요 공제 금액이 너무 낮아서 그래요. 근데 뭐 우리는 시험 목적상으로 배우는 거니까 그건 나중에 실무상 문제에서 넘어가서 여러분들 생각하시기로 하고, 자, 요 세 개 순서별로 공제를 해줘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각각 공제해줬을 때 나오는 결과값, 필요경비를 공제해서 나오는 결과값을 차익, 장특공제를 해서 나오는 결과값을 소득, 기본공제를 공제해서 나오는 값을 과세표준이라고 한다. 요 내용 꼭 기억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1주차 때 수업할 때 말씀드렸을 거예요. 국세는 인세라 그랬어요. 자, 지방세는 물건별로 계산하고 국세는 인별로 계산한다 그랬죠?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국세니까 인별로 계산해야 되잖아요. 근데 언제부터 인별로 계산하느냐면 요 소득이라는 글자부터 인별로 계산해요. 소득이라는 글자부터. 그것도 몇 년치 묶어서 계산하느냐? 1년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요. 대신 그 전에는 인별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뭐별로 계산하느냐? 자산별로 계산을 합니다. 자산별로. 그래서 양도소득세 신고서가 기본 2장이에요. 처음에 자산별로 먼저 계산을 한 소득금액이 나와야 되고 그 소득금액에서 내게 얼마인지를 따져서 다시 2장으로 작성을 하셔야 돼요. 즉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양도한 내역을 봤더니 A를 하나 팔았고 B를 하나 팔았고 C를 하나 팔았습니다. 양도한 내역을 보니까 그러면 A 자산에 대해서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고 장특공제까지 빼서 소득을 구해요. 또 B 자산에 대해서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빼서 소득을 구해요. 자,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는 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또 실무상 가면 계산식이 내용은 똑같은데 계산하는 방법이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일단 이해만 해주세요. 이해만. 자, C라는 자산에 대해서도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고 장특공제를 빼서 소득을 구해요. 그래서 봤더니 여기서는 4천만 원이 나왔고 여기서는 3천만 원이 나왔고 여기서는 2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소득이. 자, 그러면 이 소득은 뭐별로 계산했어요? 그쵸? 자산별로 계산했죠? 자, 이렇게 계산하시라고요. 그리고 나서 자산별로 계산했으니까 다시 뭐별로 재구성하셔야 돼요? 인별로. 자, 그래서 누구 건지를 확인해 봤더니 여기는 갑과 을의 공동명이네요. 여기는 갑의 단독명이고 C라는 자산도 갑과 을의 공동명입니다. 지분은 동일하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이제부터는요. 갑의 몫이 얼마냐 이걸 따져봐요. 봤더니 A에서 2천, 갑과 을의 소득 합쳐서 4천인데 그 중에 갑의 몫은 2천이죠. 그 다음에 B는요. 그대로 3천만 원. 그 다음에 C는요. 1천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 갑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전체 소득은 6천입니다. 여기에서 뭘 해주느냐? 기본공제를 해서 과세표준을 구한 다음에 세율을 곱해서 세금 계산해서 내십시오. 이런 구조로 가요. 그러면 을도 마찬가지죠. 자, 을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이 얼마냐? A에서 2천만 원. 그 다음에 B는 없고 C에서 1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이죠. 그죠? 여기서 기본공제를 해서 과세표준을 구하고 쭉 계산을 해서 내시면 돼요. 자, 대충 무슨 말인지는 이해하시겠어요? 처음에는 뭐별로 계산하자? 자산별로 계산하자. 그리고 나서 다시 뭐별로 재구성하자? 인별로. 그것도 몇 년치 묶어서 1년치 묶어서 가시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왜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냐면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때 해석을 잘해주셔야 돼서 그래요. 즉
장기 보유 특별공제 같은 경우는 뭘 보고해 주는 거예요? 물건 보고 하는 거예요. 이 물건이 몇 년짜리야, 이 물건이 몇 년 보유했어, 이걸 보고 따지는 거고, 기본공제 같은 경우는요, 물건마다 해주는 게 아니에요. 사람별로 해줘요. 인별로. 그것도 1년 합쳐서 얼마? 딱 한 번 해줘요. 1년에 한 번. 250만 원. 그러니까 A 자산에 대해서 기본공제, B 자산에 대해서 기본공제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양도한 소득이 있는 해 1년 통틀어서 얼마 해주느냐면 250만 원 해준다는 이야기예요. 그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나온 금액에다가 세율 곱해가지고 세금 계산해서 냅니다. 이 흐름 자체를 이해를 해야지만 양도소득세 계산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때 훨씬 더 편해지니까 그래요. 꼭 기억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래서 계산식을 여러분들께서 지금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맨 처음 양도 차익을 먼저 구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보죠. 자, 우리 양도 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서 마이너스 잔액이 발생하면 손해봤다 그래서 차손이라고 하고, 플러스 잔액이 발생하면 이익이 나왔다 그래서 차익이라 그래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필요경비 항목에는 뭐가 있느냐? 자, 양도가액은 총수익금액이죠? 그 다음에 필요경비라는 것은 지출인데, 다시 우리 필요경비 항목은 세 가지가 있어요. 취득가액이 있고, 자본적 지출액이 있고, 양도비 지출액이라는 게 있어요. 이 용어를 지금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필요경비 항목은 총 세 가지인데 왜 세 가지인지를 말씀드릴게요. 자, 보세요. 자산을 취득을 해서 보유하고 있다가 언젠가는 이 자산을 팔 겁니다. 그랬을 때 팔아서 받은 돈이 있을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양도가액이라 그래요. 자,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필요경비는 뭘 이야기하느냐? 필요경비는, 여러분들 필요경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의미 자체를 정확히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필요경비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요. 필요한 지출을 말해요. 필요한 지출. 그러면 어디에 필요한 지출이냐? 이걸 창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출이에요. 이걸 창출하기 위해서. 그 말은 수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들은 전혀 의미가 없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게 당연한 이야기겠죠? 예를 들어서 자, 식당을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식당에서 수입은 뭐예요? 음식 팔아가지고 받은 돈이에요. 이게 수입이죠? 그러면 여기서 빼야 될 지출은 뭘까요? 필요경비는. 그렇죠? 음식을 팔기 위해서 음식 만들 때 들어갔던 재료비, 그 다음에 뭐 가스비, 전기 이러한 것들 각종 공과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식당을 운영해야 되는 식당 운영비, 뭐 임차료, 직원들 급여, 이게 음식을 팔아서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서 들어간 돈들이잖아요. 이걸 다 빼준단 말이에요. 아셨죠? 대신 내 친구들하고 같이 그냥 나가서 술 한잔 먹는 술값, 또는 가족들하고 여행한 값, 이런 것들은요 수입 창출에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런 것들은 비용 처리가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양도소득세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돈을 벌기 위해서 나는 몇 단계를 지나와야 돼요? 이걸 팔아서 현금화 시키려면, 자, 여러분들 수입이 생겼다는 이야기는 팔아서 현금화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걸 창출하기 위해서는 나는 몇 단계를 거쳐야 되느냐? 요 세 단계를 거쳐야 된다고. 이 세 단계. 그래서 필요경비가 세 개예요. 일단 취득을 했어야 되고, 그 다음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고, 나중에 팔아서 현금화가 돼야죠. 그래야 나한테 수입이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필요경비가 세 개인데, 이때 취득할 때 지출한 비용을 뭐라고 하느냐면 취득가액이라고 하고 무조건 비용 처리해줘요. 근데 이거 외에도 보유 중에 지출한 것도 우리가 비용 처리를 해줍니다. 근데 우리가 보유 중에 지출한 비용을 뭐라고 하느냐면 법률에서는 수선비라 그래요. 수선비라고 하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자산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지출한 수선비가 있고, 단순히 현상 유지하기 위해서 지출한 수선비가 있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산 가치가 증가를 했다라는 이야기는 나중에 팔았을 때 양도가액에 영향을 준다는 이야기, 안 준다는 이야기예요?
영향을 준다는 이야기죠. 자산 가치가 증가를 했기 때문에 팔 때 좀 더 비싸게 받고 팔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산 가치의 증가를 가져오는 수선비는 비용 처리가 돼요. 하지만 단순히 현상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이 있어요. 이건 수익 금액에 영향이 없기 때문에 비용 처리가 안 돼요. 그때 자산 가치 증가를 가져오는 지출을 뭐라고 하느냐?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고, 단순히 현상 유지하기 위해서 지출한 비용을 수익적 지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지출만 비용 처리가 되느냐면 자본적 지출만 비용 처리가 돼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 집에 살고 계실 건데,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아파트 때문에 내가 써야 되는 돈들이 있을 거예요. 아파트 때문에 뭐가 있을까요? 그죠? 관리비 나가겠죠. 또 각종 공과금 나갈 겁니다. 전기요금, 수도요금, 또 재산세도 낼 겁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도 낼 겁니다. 또 수리비가 들어갈 겁니다. 도배도 새로 할 수도 있고요. 장판도 새로 할 수도 있고요. 그죠? 형광등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형광등도 새로 갈아 끼울 수도 있죠? 창문이 깨졌습니다. 그러면 창문도 새로 교체할 수도 있죠? 등등등. 근데 생각해 볼게요. 보유 중에 그 자산 때문에 지출한 돈들이 꽤 많거든요. 근데 관리비 냈다고 해서 내 집값이 올라가던가요? 아니죠? 재산세 냈다고 해서 내 집값이 올라가는 거 아니죠? 이러한 것들은 다 무슨 지출이라고 하느냐면 수익적 지출이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내가 이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 이 자산 때문에 내가 쓰는 돈들이 있거든요. 이건 전부 수익적 지출이고, 나중에 이 해당 자산을 팔았을 때는 비용 처리가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게 자본적 지출일까? 아시잖아요. 내가 무슨 짓을 해야 내 아파트 값이 올라갈까? 가장 대표적인 게 리모델링 또는 확장 또는 뭐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한다거나 이러한 행위들을 했었을 때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똑같은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이 집이 좀 더 비싸게 나오고 이 집은 좀 더 싸게 나옵니다. 똑같은 아파트인데. 근데 나중에 보니까 비싼 집은요, 올 리모델링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써져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내 자산 가치는 올라가겠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것들 있죠. 그게 전부 다 자본적 지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무에서는 이게 자본적 지출이냐 아니냐 이게 굉장히 불분명합니다. 똑같은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얼마나 잘 입증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본적 지출로 인정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물론 확장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명백히 자본적 지출이에요. 이건 누가 보더라도 자본적 지출로 봐서 비용 처리가 되는데, 그 외에 예를 들어서 싱크대를 교체를 했다거나 또는 뭐 보일러를 교체를 했다거나 이러한 행위들을 했을 때 이 수선비를 자본적 지출로 넣어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본인 입증 여하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이게 정말 자본적 지출입니까 아닙니까 문제가 안 나와요. 그냥 이 용어만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 위해서 쓰는 돈들 있죠. 그게 여러분들 자신을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쓰는 돈이라면 자본적 지출인 거고, 그런 게 아니다 그러면 수익적 지출인 거죠. 되도록이면 자본적 지출은 그대로 유지를 하시고 수익적 지출은 좀 줄이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거죠. 안 그래요? 네.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먹는 밥값은 자본적일까요? 수익적일까요? 술값은 뭐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나는 술을 먹으면 내가 굉장히 똑똑해진다. 그래서 어디 가서 내가 돈을 엄청 많이 벌 수 있다. 그러면은 자본적인 거예요. 근데 나는 술 먹고 개가 된다. 그래서 단 한 번도 수익 창출에 기여를 못하고 있더라. 그러면은 이건 수익적이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제 수업을 듣고 계시는데, 자, 제 수업을 듣기 위해서 결제한 돈이 있죠? 그건 여러분들한테 자본적일까요? 수익적일까요? 제발 자본적이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한테 자본적 지출이 되게끔 최선을 다할 테니까 잘 따라와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만큼을 투자를 해서 저한테 투자를 해서 얻어가는 게 없다면 여러분들한테는 이 시간이 아무 의미가 없는 시간이에요. 오히려 손해나는 시간인 거예요. 차라리 다른 일을 해서 돈을 버시는 게 낫잖아요. 그죠? 절대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저한테 투자를 했을 때 후회 없게끔 최선을 다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집중해서 잘 따라와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양도할 때 지출한 돈들이 있습니다. 이걸 양도비라고 하고 이것도 비용 처리가 된다. 그래서 중개인을 통해서 팔았으면 중개수수료 나갔겠죠? 또 세무사를 통해서 세금 신고했으면 세무사 비용 발생했겠죠? 또 계약서 쓰면서 인지 붙이게 되면 인지대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것들 전부 다 수익 창출에 기여를 했다 그래서 요것도 다 비용 처리가 돼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취득, 보유, 양도 3개를 딱 놓고 일단 취득할 때 들어간 돈은 다 비용 처리가 된다. 필요경비다. 자, 비용 처리가 된다는 이야기는 필요경비라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 양도할 때 썼던 돈들도 다 필요경비다. 아시겠나요? 자, 문제는 보유기간 중에 쓴 돈은 필요경비일까 아닐까 두 가지로 나눈다. 자산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썼던 돈이라면 필요경비에 들어가지만 자본적 지출이라고 해서 자산가치에 전혀 영향이 없다. 그러면 수익적 지출이라고 해서 비용 처리가 안 된다. 그래서 실무상으로는 일단 취득할 때 썼던 그 돈들 있죠? 예를 들어서 매매로 취득을 했다. 그럼 매매계약서 있을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중개인을 통해서 매매를 했다. 그러면 중개보수 나간 돈 있겠죠? 또 법무사를 통해서 등기 이전을 했다. 그럼 법무사 비용 있겠죠? 그런 서류들 다 모아 놓으시라고요. 나중에 양도할 때 다 비용 처리해 줄 테니까.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동안에 수선비로 쓴 돈들이 있을 거예요. 뭐 전기요금, 수도요금 이런 것들은 모을 필요가 없고 어떤 공사를 했다. 그러면 일단 모아 놓으세요. 영수증 받아서. 모아놓고 나중에 세무사한테 맡겼을 때 이러이러한 공사비 등이 지출이 됐었는데 이 중에서 비용 처리될 수 있는 게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라고요. 그게 있어야 어떻게든지 설득을 시켜서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지, 애초부터 증빙 자료가 없으면 비용 인정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양도할 때 쓴 돈들도 있죠. 그것들도 전부 다 모아 놓으시라고요. 참고로 이사비 있잖아요. 이사비. 포장 이사 부르게 되면은 꽤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이사비는 비용 처리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양도하기 위해서 이사를 한 게 아니라 양도를 했기 때문에 이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수익 창출에 기여를 한다라는 게 아니라 양도를 위해서 지출한 돈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사 비용은 비용 처리가 안 됩니다. 참고로. 자, 그래서 요 3가지가 비용 처리가 되고 그 중에서 자본적 지출하고 양도비는 이 2개는 실제 지출이 있었다라는 게 입증이 됐을 때만 비용 처리가 돼요. 왜냐면 가지고 있는 동안에 나는 한 번도 공사한 적이 없다. 그리고 나는 팔 때 요즘은 다 인터넷으로 신고가 가능하니까 나는 다 인터넷으로 했다. 따로 들어간 비용 없다. 그러면은 여기는 비용 처리가 안 돼요. 자, 그래서 잘 기억하셔야 될 게 필요경비 항목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취득가액이 있고 취득할 때 지출한 취득가액이 있고 보유 중에 지출한 수선비 중에서 자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액이 있고 양도할 때 지출하는 양도비가 있습니다. 그 중에 자본적 지출액하고 양도비는 반드시 증빙이 있어야지만 비용 처리가 돼요. 증빙이 없으면 절대 비용 처리가 안 돼요. 아셨나요? 대신 취득가액은 무조건 비용 처리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양도라는 사건이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취득이라는 사건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니까. 취득도 안 했는데 양도를 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취득가액은 입증 여하에 관계없이 무조건 비용 처리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최소한 양도가액에서 뭐는 빼주는 거예요? 취득가액은 빼줘요. 그리고 나머지 자본적 지출액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양도할 때 들어간 비용들이 있다면 증빙을 함께 제출을 하면 그때는 비용 처리가 되고, 만약에 증빙이 없으면 비용 처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양도가액에서 빼야 되는 필요경비는 크게 3가지가 있다. 취득가액과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가 있다. 됐죠? 근데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 봐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자, 기본적으로는 양도가액에서 뭘 빼야 돼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빼야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떤 금액으로 잡아야 됩니까? 라는 이야기인데, 당연히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은요, 실거래가로 가요. 실거래가. 그러니까 실제로 팔아서 받은 돈에서 실제로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지출한 돈을 빼는 거죠.
이게 당연한 이야기죠?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러한 실거래가가 확인이 안 되면 확인 또는 인정할 수 없을 때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문제가 생겨요. 그때는 실거래가가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실거래가는 뭘로 입증을 할까요? 그래요. 매매계약서 등으로 입증을 해야 돼요. 매매계약서. 근데 양도할 때는 당연히 지금 시점이니까 매매계약서가 있을 거예요. 근데 취득할 때는요. 옛날이잖아요. 옛날이다 보니까 뭐 어쩌다가 저쩌다 보면은 서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취득했을 때 나는 얼마에 샀는지는 대충 알지만 그걸 증명할 만한 자료가 없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추정해서 계산하는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이걸 추정해서 계산한다. 그래서 무슨 방식이라고 하느냐면 추계 방식이라 그래요. 그래서 어떤 방식을 쓰느냐? 비슷한 매매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해요. 비슷한 매매 사례가 있는지. 매매 사례라는 것은 자기 자신하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하고요,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를 보는 거죠. 네. 만약에 없다 그러면 감정가를 찾아요. 그리고 이때 매매 사례가나 감정가는 몇 개월 이내 것만 인정을 해주느냐면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 것만 인정을 해줍니다. 취득일 전후에서 3개월 이내 것만.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비슷한 매매 사례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들 인터넷에 보게 되면 아파트를 딱 검색하게 되면은 요즘 시세들이 나올 것이고 거래가가 나올 겁니다. 실거래 신고 제도가 있기 때문에 거래가가 나와요. 그러면 나랑 똑같은 아파트에 비슷한 평수에 비슷한 층수가 거래된 게 있다면 그게 매매 사례가액이에요. 물론 너무 오래된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몇 개월 이내 것만 인정해 주느냐면 3개월 이내 것만 인정을 해줘요. 근데 그게 확인이 안 된다. 그러면은 그때는 뭘로 가느냐? 혹시라도 감정 받아놓은 금액이 있었는지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감정을 지금 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자 지금 취득가액은 뭘로 가느냐? 당연히 실거래가로 갑니다. 근데 이 실거래가 확인이 안 된다. 그러면 이날을 기준으로 해서 요 3개월 이내, 전 3개월, 후 3개월 이내 비슷한 매매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요. 있으면 예를 써요. 또는 감정받아 놓은 금액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요. 자, 지금에 와서 감정받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아시겠죠? 그래서 감정받은 금액이 있으면 예 금액을 쓰는데 만약에 이 두 개가 동시에 다 있다. 감정받은 금액도 있고 그러니까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감정가가 나오잖아요. 그 감정가 영수증이 있거나 아니면 비슷한 매매 사례가 둘 다 확인이 된다. 그때는 어떻게 쓰느냐면 둘 다 확인이 되면 무조건 뭘로 가느냐? 순차적으로 적용을 합니다. 순차적으로. 근데 그래서 매매 사례나 감정가가 동시에 나왔다. 그럼 무조건 매매 사례가를 써요. 매매 사례가 확인이 안 되면 감정가를 찾아서 써요. 근데 감정가도 확인이 안 된다. 그때는 뭘 쓰느냐? 환산한 금액을 씁니다. 환산이라는 것은 계산한 금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양도가액도 마찬가지예요. 양도가액도 원칙은 뭘로 가느냐면 실거래가로 가고 요 실거래가 확인되지 않으면 역시 추계 방법을 쓰는데 비슷한 매매 사례를 잡습니다. 근데 매매 사례도 확인이 안 된다. 그러면 감정가를 찾아요. 그러면 또 이렇게 물어보셔요. 양도 시점에 실거래가가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봐요. 지금 팔았는데 매매계약서가 없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일부러 숨긴 거밖에 안 되잖아요. 네. 물론 숨길 수도 있어요. 숨길 수도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면 교환입니다. 교환. 교환에 의해서 거래가 됐을 때는 실거래가가 확인이 안 되는 거래로 봐요. 그래서 그때는 매매 사례를 확인을 하고 매매 사례도 확인이 안 되면 감정가를 확인을 해요. 근데 감정가도 없다. 그때는 뭘 쓰느냐면 기준시가를 써요. 그리고 양도가액이 기준시가면 취득가액은 죽었다 깨어나도 기준시가입니다. 자, 정리하면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다 뭐가 원칙이다? 실거래가가 원칙이다. 실거래가가. 다만 실거래가 확인되지 않으면 추계 방식에 의해서 계산을 할 것이고 추계 방법은 순차적으로 적용을 한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앞자만 따서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매, 감, 환, 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매감, 환기 무조건 순서대로 갑니다. 됐나요?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자, 양도가액도 마찬가지예요. 매각만기하고 순서는 똑같습니다. 자, 대신 차이점이 하나 있죠. 두 번째 여러분들께서 주의하셔야 될 거, 이 중에 환상가액은 어디에서만 쓰느냐면 취득가액에서만 쓰는 거예요. 환상가액은. 양도가액에서는 환상가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모든 결정은 양도가 먼저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취득이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양도가액을 먼저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취득가액으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때 양도가액이 실거래가 확인이 돼요. 그러면 실거래로 딱 고정을 시킨 다음에 취득가액을 봅니다. 봤더니 실거래가 확인됩니다. 그러면 실거래에서 실거래를 빼요. 근데 양도가액은 실거래가 확인이 되는데 취득가액은 실거래가 확인이 안 돼요. 그러면 매매 사례를 찾아서 실거래에서 매매 사례를 빼요. 근데 매매 사례도 확인이 안 된다. 그러면 실거래에서 감정가를 빼요. 문제는 감정가도 확인이 안 될 때는 뭘로 가야 되느냐? 기준시가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기준시가가 뭐냐면 토지 같은 경우에 공시지가를 기준시가라 그래요. 근데 기준시가가 검색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낮게 잡혀 있습니다. 근데 양도가액이 실거래로 갔는데 만약에 여기를 기준시가로 가버리잖아요. 너무 금액 차이가 많이 나와요. 현실성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지 마. 아니 그러면 기준시가를 안 빼면 도대체 뭘 빼야 됩니까? 기준시가 크기로 환산한 금액을 빼. 그래서 환산가를 계산을 해서 빼도록 돼 있어요. 환산가를.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양도가액에서 자, 필요경비인 취득가액하고 기타 경비를 빼서 양도 차익을 구하시면 되는데, 자본적 지출액이나 양도비는 묶어서 기타 필요경비라고 합니다. 먼저 양도가액을 먼저 결정을 한 다음에 취득가액을 결정을 해라. 그때 실거래가 확인이 돼요. 자, 실거래 없으면, 매매 사례 없으면은요, 감정가액, 그래도 없으면은 기준시가로 가라 그랬어요. 기준시가로. 자, 취득가액도 마찬가지예요. 실거래 없으면 매매 사례 없으면 감정가액, 그래도 없으면은 환산하십시오. 네. 이렇게 가는데, 양도가액에 대한 실거래가 10억입니다. 그 다음에 기준시가는 5억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취득가액에 대한 실거래는 확인이 안 돼요. 매매 사례도 확인이 안 돼요. 감정가도 확인이 안 돼요. 그래서 기준시가를 봤더니 2억이에요. 기준시가는 그냥 조회하면 뜨는 거니까, 그러면 양도가액에 대한 실거래가 확인이 되니까 양도가액은 10억으로 잡고, 그 다음에 취득가액으로 가니까 없네요. 확인 안 되네요. 확인 안 된다. 그러면 10억에서 2억을 빼면 금액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2억 빼지 말고 요 기준시가 크기대로 봐. 요 크기대로. 그러면 2억과 5억이니까 자, 5억의 2배가 10억이죠. 그러면 여기도 딱 2배인 걸로 계산을 해주랄 거야. 2배인 걸로. 그래서 기준시가 크기대로 계산을 해서 금액을 만들어 놓은 걸 환상가액이라고 해요. 기준시가를 쓰면 안 되니까 그래요. 요 계산식은 나중에 가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일단 요 정도만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양도가액에 대한 실거래가 확인이 안 돼서 매매 사례로 갔다면 매매 사례를 딱 고정을 시킨 다음에 취득가액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실거래가 확인되면 실거래, 확인 안 되면 매매 사례, 확인 안 되면 감정가액. 근데 이것도 확인 안 되면 환산한 금액을 빼시라고요. 양도가액이 실거래나 매매 사례가 다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러면 매매 사례로 가요. 감정가로 가요. 그리고 취득가액에 대한 실거래가 확인되면 감정가에서 실거래를 빼요. 없다. 그러면 감정가액에서 매매 사례, 감정가액에서 감정가액, 감정가액에서 환산가액, 이렇게 순차적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렵죠? 근데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근데 양도가액에 대한 실거래나 매매 사례나 감정가액이 다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때는 그냥 기준시가로 가고, 요 기준시가에서 실거래를 빼면은요, 이것도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유일하게 양도가액이 기준시가일 때는 취득가액은 죽었다 깨어나도 기준시가만 뺍니다. 요 순서 잘 기억을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래서 양도가액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이 실거래가액이다. 다만 실거래가액이 확인이 안 되면 추계 방법으로 갈 것이고 추계 방법은 매, 감, 환, 기가 있다. 그리고 매가 만기는 순차적으로 적용을 하되 그 중에 환상가액은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만 쓰는 방식이다. 됐죠? 두 번째는 양도가액이 실거래나 매매사례나 감정가액으로 하면 취득가액도 실거래나 매매사례나 감정가액이나 환상가액으로 하고 양도가액이 기준시가로 가면은 취득가액은 죽었다 깨어나도 기준시가입니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네. 자, 그래서 이 내용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지금 교재 525페이지 보세요. 자, 525페이지 보시면은 제일 위에 디귿번 나와 있죠. 자, 한번 읽어볼게요.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질거래가액 가로 열고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을 포함해서 여기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질거래가액 그리고 오른쪽에 파란 글씨로 1번에서요. 용어 참고해서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죠. 거기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자, 이 글이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양도가액이 실거래나 매매사례나 감정가액에 따르면 취득가액도 실거래나 매매사례나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따르고 양도가액이 기준시가면은요 취득가액은 죽었다 깨어나도 기준시가다. 꼭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리고 취득가액이 결정이 됐으면 나머지 기타 필요경비를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요 기타 필요경비는 취득가액에 따라 달라져요. 왜냐하면 같은 필요경비 항목이니까. 그랬을 때 자본적 지출액이나 양도비가 비용 처리가 되려면 필요경비에 포함돼서 비용 처리가 되려면 얘들은 실제로 지출된 거죠. 그죠? 그래서 얘들을 비용 처리하려면 그 취득가액이 실제로 지출된 걸로 계산됐을 때만 가능해요. 만약에 취득가액이 추정 방식으로 계산을 했다. 추정해서 계산하는 방식을 썼다면 자본적 지출액이나 양도비는 비용 처리가 안 됩니다. 입증이 되더라도. 대신 자본적 지출이나 양도비를 추정해서 계산해 놓은 금액이 있어요. 얘를 뭐라고 하느냐면 계산공제기라 그래요. 계산공제. 자, 그래서 우리 필요경비 항목은 자, 두 가지 방식에 의해서 계산이 돼요. 첫 번째는 실거래가로 계산했을 때 그때는 실거래로 계산한 취득가액에 자본적 지출액하고 양도비까지 합해서 필요경비라고 하고 두 번째는 실거래가 확인이 안 돼서 매가만기로 계산이 됐다면 그때는 그 매가만기로 계산된 취득가액에 계산공제액을 더한 금액으로 가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필요경비는 두 가지다. 실거래로 계산된 취득가액에 자본적 지출액하고 양도비까지 더해서 계산하는 방식이 있고 실거래가 확인이 안 되면 추계 방식으로 계산한 그 취득가액에 계산공제를 더해서 계산하는 방식이 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자본적 지출액이나 양도비를 다 모아놨어요. 증빙을. 요걸 비용으로 인정받고 싶으면 취득가액을 실거래로 잡아야 돼요. 그러려면 취득가액에 대한 실거래 증명서가 있어야 되겠죠. 이걸 아무리 모아놓는다고 하더라도 자본적 지출액이나 양도비를 아무리 모아놨다고 하더라도 취득가액에 대한 매매계약서 등에 의해서 취득가액에 대한 실거래가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때는 얘들을 무시하고 계략적으로 산출한 금액을 공제하는데 이건 얼마만 해주느냐면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3%밖에 안 해줘요. 굉장히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불이익을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되도록이면 잘 모아놨다가 나중에 비용 처리할 때 잘 써먹으시라는 이야기예요. 네. 자, 그래서 자, 요걸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셔야 돼요. 이것도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금 연습할 게 꽤 많아요. 자,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 경비를 빼서 양도 차익을 구하는데 모든 결정은 양도가 1번이고 취득이 2번이고 기타가 3번입니다.
그랬을 때 양도가액은 원칙이 실거래가 확인이 안 된다. 그러면 매매 사례도 확인이 안 된다. 그러면 감정가액도 확인이 안 된다. 그때는 기준시가로 가시라고요. 그리고 요 기준시가에서 선을 쭉 그으신 다음에 취득가액으로 넘어가요. 취득가액도 원칙은 실거래가 확인이 안 되면 매매사례도 확인이 안 되면 감정가액도 확인이 안 되면 환산가액. 단 양도가액이 기준시가면은 취득가액은 죽었다 깨어나도 기준시가고요. 그 다음에 요 실거래에서 선을 그은 다음에 취득가액이 실거래일 때만 자본적 지출에 가고 양도비를 비용 처리하고, 만약에 매매 사례로 간다거나 감정가액으로 간다거나 환산가액으로 간다거나 기준시가로 갈 때는 무조건 계략적으로 산출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주셔야 돼요. 자, 이 식 암기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좀 힘들더라도 부탁드릴게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양도가액이 실거래면 취득가액은 실거래, 확인 안 되면 매매사례, 확인 안 되면 감정가액, 그래도 확인 안 되면 환산하십시오. 양도가액이 매매사례가액으로 가더라도 취득가액은요, 실거래부터 순차적으로 찾아서 적용하십시오. 대신 기준시가는 절대 쓰시면 안 되고, 양도가액이 감정가액으로 가더라도 취득가액은요, 실거래부터 순차적으로 찾아서 확인된 금액을 적용하시되, 만약에 감정가액까지 확인이 안 된다. 그때는 환산하시라고요. 단 양도가액이 기준시가면은요, 취득가액은 죽었다 깨어나도 기준시가라고요. 그러니까 이 라인을 넘어갈 거냐 말 거냐는 양도에서 결정을 하는 거지 취득에서 결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전에 시험지에 나올 때 이렇게 나왔어요. 취득가액이 기준시가면은 양도가액도 기준시가다, 이렇게 낸 적이 있어요. 틀린 문장이에요. 취득가액이 기준시가이기 때문에 양도가액이 기준시가로 가는 게 아니고, 양도가액이 기준시가니까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가는 거예요. 의미가 달라요. 두 번째는 취득가액이 실거래일 때만 자본적 지출에 가고 양도비가 비용 처리가 되고, 매각만기로 가면은 그때는 계산공제액으로 간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역으로 문제를 물어봤을 때 자본적 지출액이 필요경비에 포함되려면 첫 번째, 취득가액이 실거래해야 된다. 양도가액이 실거래가 아니고, 자, 양도는 실거래예요. 근데 취득은 매매사례예요. 그러면 자본적 지출액이 아니라 계산공제금액이 비용 처리가 돼야 돼요. 요 흐름 자체를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셔야지만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훨씬 더 수월하고, 나중에 문제 풀 때도 요 계산식 하나로 모든 걸 다 해결해 드립니다. 무조건 연습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 양도 차익 계산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드렸고, 자, 잠시 쉬었다가 차익이 계산됐으니까 장기보유 특별공제부터 계산식 이어나갈 건데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